이번 시간에는 실험에 의한 자료 수집의 사례로 소크 박사의 소아마비 예방주사 임상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제 파악과 자료 수집, 그리고 자료 요약이 어떠한 과정인지를 독서 실태 조사와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비롯한 실내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자료 수집은 대부분 조사 연구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의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보는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임상시험이란 새로운 약이나 치료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실험이 가장 좋은 자료 수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소아마비 예방주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맞은 그 소아마비 예방주사는 사빈 박사가 개발한 경구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룰 것은 그 이전에 나온 소크 박사의 예방주사입니다. 이 소아마비 백신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과연 그 소아마비 예방주사를 맞음으로써 소아마비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마비, 즉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소아마비 예방주사라는 그 원인을 통해서 그 소아마비에 대한 그 면역이라는 결과가 형성되는지 하는 인과관계를 조사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선 소아마비 자체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학명으로는 폴리오마이얼라이티스라고 하고 그 앞부분에 폴리오만 따서 보통 폴리오라고 부릅니다. 소아마비의 정체에 대해서는 1908년 이전까지는 박테리아에 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쟁이 있다가 칼 란스타이너가 현재 이 란스타이너 분은 우리가 알기로는 유명하게는 이제 ABO식 혈액형을 발견함으로써 결국 그걸로 노벨상까지 탄 분입니다. 그분이 1908년도에 이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하는 그런 병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염되는 병이다 보니까 위생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위생 상태가 좋은 부잣집 어린이들이 위생 상태가 나쁜 가난한 집 어린이들보다 더 잘 걸립니다. 물론 이것은 어렸을 때 면역성 취득과 관련이 있는 거죠. 가난한 집 어린이들은 좀 지저분한 곳에서 놀면서 가볍게 소아마비에 걸려서 면역성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부잣집 어린이들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취약한 시기인 초등학교 때 동네에 만약 소아마비가 들이닥치면 꼼짝없이 치명적으로 걸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사실은 집안 환경이 좋은 부유한 집 어린이들이 발생률이 가난한 집 어린이들보다 더 높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1916년에 미국 전역에 소아마비가 휩쓸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질병을 막아야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인 물론 그분이 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은 주역이었기 때문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 자신이 바로 소아마비 환자입니다. 이게 아주 상당한 그 언론의 장난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방송이나 옛날 방송 같은 데 보시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휠체어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장면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마치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미국 내에서도 유일한 이제 4선 대통령이기 때문에 4선을 하자마자 거의 그 1944년에 4선에 당선돼서 45년 2월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2월 달에 얄타 회담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고서는 45년 4월에 시름시름 말타가 돌아가십니다. 사망. 그래서 뭐 그것이 스탈린의 계략이었다 뭐 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 본인이 소아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이 질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이 또 그 아주 어렸을 때 걸린 것도 아니고 한참 그 유망한 정치가로서 활약할 때 그때 걸렸기 때문에 그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고생을 하고 1년 반, 2년 동안 투병을 한 끝에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던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에 이만한 일도 극복을 했는데 못할 일이 없겠다라는 의지를 굳건히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진주만이라는 영화를 보셨다면 거기서 그 벌떡 일어서는 모습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후원하는 단체로서 NFIP라는 것이 결성되었습니다. 무엇의 준말인가 하면 뭐 기억 뻔합니다. 여기 내셔널이고 국립이죠. 내셔널. 그다음에 F는 파운데이션, 재단. 그다음에 I하고 P가 문제인데 for든지 over든지 infantile, 그러니까 애들입니다. 애들. 소아가 되고 말 그대로 P는 paralysis, 마비. 그래서 요 그대로 붙이면은 소아마비죠. 소아마비. 우리가 그 질병 아닌 요 소아마비라는 것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소아마비재단이라고 할까요? 이 정도의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원자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이 국립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국가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의미밖에 없을 것입니다. 1938년도에 설립이 돼서 소아마비에 대해서 연구하고 소아마비에 걸린 어린아이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1958년에는 맨 F 그대로 남아있는데 뒤에 MOD가 됩니다. March of Dimes. 마르치는 3월달이 아니고 이건 행진입니다. 행진. 다임은 미국의 돈 단위 중에 하나죠. 이게 10센트짜리. 10센트. 우리말로 하면 10원짜리 동전 생각하면 됩니다. 10센트 동전. 그러니까 마르치 오브 다임스는 동전들의 행진, 즉 장롱에 쌓여 있는 우리 10원짜리 동전 모으기 운동과 같은 의미로 잔돈을 보내주면 그것으로 소아마비를 퇴치하는데 쓰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1979년엔 다시 MOD, March of Dimes죠. Birth Defects Foundation. F는 역시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린이들에 대한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후원을 하는 그런 단체로서 계속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바로 소아마비 백신을 연구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후원을 했습니다. 이 MOD, 마치 오브 다임스의 그 후원으로 연구를 한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소크와 사빈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백신 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1930년대 백신은 이건 그 백신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병에 걸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정도로 아주 안전성에서 그 결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아주 희망적으로 해결한 것이 바로 1949년도에 바이러스 배양 기술을 개발한 그 프랭클린 앤더스 등의 그 역할입니다. 이 프랭클린 앤더스 등은 요 앞에 이제 존이 붙습니다만 여기도 자꾸 전부 다 프랭클린 앤더스라고 부릅니다. 유울하고 비슷한 경우 같아요. 존 F. 앤더스, 그러니까 존 프랭클린 앤더스 등이 1954년에는 그 공로로 노벨상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노벨상 그 노벨상 수여의 사유에 명백하게 소아마비 백신 개발에 기여했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반 기술의 개발에 힘입어서 그 이후에
소크 박사나 사빈 박사의 연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소크 박사는 특히 킬드 바이러스를 이용을 했고, 즉 바이러스를 죽여서 포름 알데히드에 고정시킨 다음에 항원을 추출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고, 사빈 박사의 경우는 독성을 약화시킨 라이브 바이러스를 이용했습니다. 라이브 바이러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임상시험 허가받는 것도 어려웠고 공인받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소프 박사의 것이 먼저 임상시험 단계를 거치게 되었는데 이 임상시험이 1954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연대적으로 서로 같이 인연이 맞아 들어가고 있죠. 이제 54년도 노벨상 수상하고 이제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소크 박사 것이 먼저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먼저 임상시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소아마비란 질병은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하겠지만 자료를 통해 봤을 때 약 1000명당 0.5명꼴로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소위 치료군이나 대조군 쪽에 나름대로는 좀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는 한 1000명씩들. 자, 양쪽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어떤 새로운 약이나 치료 방법을 개발해서 그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새로운 약을 투여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비교를 이제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 비교의 대상이 되는 그룹을 대조군이라고 하고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치료군이라고 하는데 그 대조군과 치료군은 일단 규모에서부터 그 특성까지 가급적이면 두 그룹이 한쪽은 치료를 받고 다른 쪽은 치료를 안 받는다는 그 요인 이외에는 서로 닮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평한 비교가 되니까요. 그래서 양쪽에다 그 1000명씩을 그 배치를 해서 이 소아마비에 관해서 우리가 임상시험을 한다고 하면 뭐 어디가 치료군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치료, 대조. 자, 1000명당 0.5명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거의 0명 또는 1명 그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치료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고 일단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료군에서조차도 한 명 내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은 결국 이 1000명 정도 규모로 임상시험을 해서는 아무런 결과도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임상시험에 동원한 인원수는 이 소아마비에 가장 취약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 무려 183만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물론 거꾸로 역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방대한 숫자의 인원이 동원되다 보니까 이 임상시험 자체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 하는 게 커다란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과학적으로 소크 백신의 효과를 밝힐 수 있겠는가 하는 게 그 다음 과제가 됩니다. 자, 우선 그럼 임상시험은 어떠한 요소들을 갖춰야 되는가? 어떤 요소를 임상시험 설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조들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상시험 자체의 논증은 비교법, 뭐 영어로 하면 이제 method of comparison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그 논리는 새로운 약 또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투입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는 그룹과 우리가 이제 치료군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룹과 치료에 대한 효과를 대비해보는 대조군, 컨트롤 그룹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비교 자체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쪽은 치료를 받고 다른 쪽은 치료를 받지 않는다. 이외에 다른 면에서는 치료군과 대조군이 모두 비슷해야 되겠습니다. 실험 조건이 서로 제대로 맞아 들어가야 공평한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일단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생각하기 편한 방법은 그 실험실에서 그토록 안전하게 입증이 됐다면 굳이 대조군을 선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즉, 노 컨트롤입니다. 노 컨트롤 어프로치에서는 컨트롤 그룹을 선정하지 않고 전원에게 접종을 해서 그 다음에 또는 1년쯤 지난 후에 전년도의 발생률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즉, 대상자 전원에게 접종하고 전년도, 그러니까 1년 후의 얘기입니다. 발생률과 비교하면 어떻겠느냐. 이 소아마비 발생률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불규칙합니다. 어떤 애는 많다가 어떤 애는 하나도 없다가. 따라서 대상자 전원에게 접종한 그 다음 해에 소아마비 발생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이게 예방주사의 효과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의 우연히 낮았던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방주사의 효과를 짐작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방법은 당연히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조군을 선정합니다. 대조군을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 방식을 실험자들이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실험자들이 결정한다기보다는 완전히 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험자들이 전혀 컨트롤하지 않고 즉 그냥 그대로 관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 통제를 하지 않고 어차피 부모 동의를 받아야 이 임상실험에 어린이들을 참여시키려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부모 동의 못 받은 어린이들을 그냥 대조군으로 간주하자 이겁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우리가 원했던 것이 그 대조군과 치료군이 가급적 닮아야 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 한 가지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 동의를 했다, 안 했다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 부모 동의 여부가 그거 하나밖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당장 이게 집안 환경이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요인하고 연계가 됩니다. 집안 환경이 좋은 어린이들이 아까 그 소아마비 발생률이 더 높다고 했었죠. 그런데 또 집안 환경이 좋은 어린이들은 대체로 뭐 부모도 좀 깨어 있다고 할까요? 선선히 동의를 해줬고 집안 환경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 동의 여부가 집안 환경 좋은 어린이들이 치료군 쪽으로 많이 배치가 되고 집안 환경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동의를 못 받다 보니까 대조군으로 배치가 됩니다. 앞에서 집안 환경이 좋은 어린이들이 더 발생률이 높다고 했으니까 이와 같은 설계는 우리가 그 뒤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이상 당연히 또 검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아마비 예방주사 효과를 또 역시 알 수가 없으니까. 자, 다시 설명드리면 단지 부모 동의 여부를 가지고서 부모 동의를 받은 애들은 치료군, 동의를 못 받은 애들은 대조군에 배치하더라.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결코 같지 않다. 특히 집안 환경이란 요인에 있어서 완전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학자들이 많이 채택한 또는 그 실제로 활용된 설계는 어떤 것들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관주도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소아마비 백신 연구를 후원해온 NFIP 쪽에서 내놓은 설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좀 납득하기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 그 관에서 하는 그 NFIP에서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무려 108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설계 내용을 보면은 좀 이상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1학년하고 3학년은 대조군으로 먼저 빼버립니다. 1학년, 3학년은 대조군.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2학년이 남죠. 2학년들한테 그 부모 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동의를 받은 애들은 치료군에 배정하고 그다음에 받지 못한 애들은 바로 실험에 참여를 안 하는 거죠. 동의 안 함이라고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험 참여 안 함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동의 안 한 애들이나
대조군이나 둘 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자, 이 부모가 동의 안 한 어린이들하고 그 대조군은 결코 닮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의를 안 한 경우에는 집안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주로 많이 배치되기 때문에 둘 다 예방주사를 맞지 않는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집안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이쪽 어린이들이 여기요. 동의 안함 집단 어린이들이 대조군 어린이들에 비해서 조금 소아마비 발병률이 낮지 않겠느냐, 낮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1학년, 3학년을 대조군, 2학년 중에 부모 동의 받은 아이들은 치료군, 그리고 부모 동의조차 못 받은 애들을 제3의 그룹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 동의 여부가 집안 환경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우리가 산정할 수가 없고, 실제로 같은 학년 안에서 누가 병에 걸리면 같은 학년 안에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결과가 나오긴 나오겠지만 그 통계 분석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통계학자들이 끼어들어서 설계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통계학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설계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중 눈가림 랜덤화 설계라고,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그 영어로 표현하면 더블 블라인드 랜덤아이즈 컨트롤 익스페리먼트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이제 거꾸로 나왔습니다만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에는 75만 명의 어린이가 참여를 했습니다. 첫째, 우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모 동의 여부, 부모 동의라는 이 걸림돌을 아예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이 부모 동의를 받은 애들, 부모 동의를 여기서 예스한 애들만을 일단 우리가 임상시험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바로 이제 중요한 과정인데, 우리가 보통 여기다 이제 R자, 랜더마이제이션의 R자를 써서 또 여기다 이제 많이 표시를 합니다. R자는 뭐냐면은 그 랜더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공평하게 두 집단을 가르기 위해서 명단을 뒤져본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동의한 애들은 그냥 2분의 1의 확률로 2분의 1, 마치 이제 공평한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은 과정이죠. 반은 치료군에, 왜냐하면 이제 반씩 그 2분의 1의 확률로 내보냈기 때문에 반은 대조군에 배치를 함으로써 그 치료군과 대조군이 저절로 닮아지는 그런 효과를, 통계학의 기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건 제가 교실에서 여러 번 실험으로 밝힐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40명이 됐건 한 1000명이 됐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랜덤한 도구를 동원해서, 제가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은 두꺼운 책 가운데를 열어서 나온 페이지 번호의 가운데 숫자를 그 홀수냐 짝수냐로 구별해서 랜덤하게 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생들한테 안경 낀 학생 손 좀 들어봐라. 이 학생은 몇 명이냐. 그래서 동전 던지기가 똑같은 구조로 앞면, 뒷면을 따져보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양 집단이 갈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뒷부분의 결과를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로 이렇게 공평하게 두 집단으로 갈랐다고 하더라도 치료군에 속한 어린이들한테 예방주사를 직접 접종하지만 대조군에 속한 어린이들한테는, 이게 대조군이기 때문에요,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모 동의까지 받아가지고 학교 왔더니 집에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 그럼 되게 불안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물론 따끔하게 주사만 맞으면 되는 상황이니까 이쪽 대조군에 속한 어린이들한테까지도 생리식염수, 여기 생리식염수를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플라시보라고 부르는, 이 플라시보를 우리말로는 이제 가짜약이란 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한자로 쓰느라고 위약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가짜. 저도 이제 위약이라고 해서 몇 번
그 강의를 했더니 학생들이 자꾸 개퍼스요 하는 통에 위약보다는 가짜약이라는 표현이 훨씬 낫습니다. 그 가짜약을 제공함으로써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심적 요인을 배제했습니다. 요 두 단계에서요. 이와 같이 해서 일단 치료군에 속한 어린이들하고 대조군에 속한 어린이들은 어떤 면에서도 소위 예방주사를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것 외에는 아주 똑같게 된 겁니다. 똑같게. 치료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는 예방주사를 실제로 접종을 받고 여기는 똑같이 접종을 하지만 여기는 그 플래시보로 처리했다. 플래시보는 역시 플리즈라는 말. 이게 그저 기분 좋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어떤 단계를 또 어떤 장치가 또 필요한가 하면은 이게 이제 1년 뒤의 얘기입니다. 이제 판정을 내리는 단계에서 판정을 내리는 의사한테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 판정을 내리는 의사들도 애들이 누가 치료군에 속하고 누가 대조군에 속했는지를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모른다. 그래서 더블 블라인드입니다. 이게 바로 이중 눈가림이라는 말이고 예전에는 이걸 블라인드라는 말을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이중 맹검법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중 눈가림 랜덤화 설계라는 말을 이중 맹검법이라는 말을 쓰는 걸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뭐 이렇게 써놓으니까 무슨 그 무협지에 나오는 그 비법 같아가지고 아주 요즘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의사가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주관적 편견을 아예 배제해버린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장치, 1. 랜덤화, 2. 플라시보 컨트롤, 3. 더블 블라인드, 이중 눈가림, 이 세 가지 장치를 통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 편견을 완전히 배제해버렸고 이 치료군과 대조군은 그야말로 이 성마비 예방주사 접종 여부 이외에는 모든 요인에서 닮게 됐습니다. 이런 이중 눈가림 랜덤화 설계에서 나눠지는 그룹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부모 동의를 못 받는 어린이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께서 주의해서 보실 것이 부모 동의를 안 받은 어린이들하고 그 대조군에 속한 어린이들하고는 물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통점은 둘 다 예방주사를 안 맞았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한쪽은 부모 동의를 받았고 다른 쪽은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그 다음에 또 치료군과 대조군도 또한 공통점과 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닮은 점은 뭡니까? 둘 다 부모 동의를 받았다 하는 점이고 차이점은 한쪽은 예방주사, 다른 쪽은 플래시보, 생리수염제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동의 안 한 집단이나 대조군이나 똑같이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지만 동의 안 한 어린이들은 주로 가난한 집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대조군에 비해서 소아마비 발생률에 있어서는 훨씬 낮게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